증권사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리포트들 가운데서도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리포트를 선정해서 애널리스트 직접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본의 저성장이 남긴 교훈이라는 주제 아래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볼 텐데요.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리포트가 지금 자산관리와 부동산 편까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예상도 되고 있어서 일본 시장을 좀 알아보면서 벤치마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일본과 우리 시장 비교 분석부터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거지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실패했던 사례를 좀 교훈 삼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한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시달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년 이후로 3% 이하의 그 저성장을 이뤘던 경우는 딱 3번 있었습니다. IMF, 그리고 카드 사채, 그리고 금융위기 이게 3번이었는데, 지난해에 2%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컨센서스가 한 2.8% 정도가 됩니다. 추경을 해서 2.8% 정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3% 이하의 그 어떤 저성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저성장 상황을 좀 대비해서 일본을 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59%로 가장 많고요. 이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적금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금이나 보험 쪽 비중이 되겠고요. 부동산은 27.1%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낮았던 건 아니고요. 91년도 그 자산 가격의 거품을 일으켰던 그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나가면서 최근 2011년 기준으로는 27%까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자산과 그 부채 사항을 보실 텐데요.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 일반 가계 자산은 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가구당 평균 자산 구성비, 자,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가구당 평균 자산비는 지금 일본과 좀 상이한, 좀 많이 다른 측면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2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량이 됩니다.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일 간에 약간 좀 그 자산 구성비의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리면은 지금 세대별 더 큰 문제는 세대별 부채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 부채 규모가 세대별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일본의 그 30세에서 49세, 상대적으로 젊은 층입니다. 이 젊은 층의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이 은퇴 시기를 앞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부채 규모를 줄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어떤 세대별 그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예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자산의 한 60, 70% 정도는 일본의 그 노후 노령층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50대가 1억 원가량으로 부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통상 51에서 52세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은퇴 시기인데, 오히려 은퇴 시기를 앞두고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 60대 이상이 되어서도 8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왕성한 40대와 부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50대 은퇴 시기를 앞둔 50대 이상의 그 노령층에서 부채 규모가 높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일본과는 또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기 둔화와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를 미리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또 부동산 비중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블을 겪으면서 부동산 비중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 또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도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지만 또 자산의 비중을 재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지는 않죠. 웬만하면은 어떤 내용이라든지 업종이 다른 4-5개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가계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특정 자산, 부동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낮고 어떤 고정 자산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70% 정도나 된다는 거죠. 그것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도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험을 좀 벤치마크 삼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동산 상대적 유동성이 낮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서서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이죠. 죄송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사례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일본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좀 배워본다면 어떤 것들로 먼저 핵심 사항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이제 저금리 상황이 된다라는 것과 이제 비슷하고요.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수익 기회를 찾는 이런 유동자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고수익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수익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기대 수익이 낮은 만큼 어떤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투자 시계를 좀 장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4가지 정도 어떤 자산 관리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한 가지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중수익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금 상품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가 자산 배분 전략이었습니다. 자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하면 좋은 건가요? 예, 자산 배분,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난 그건 잘 몰라라고 말씀하시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토픽스 기준, 일본 토픽스라든지 니케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20년 동안 주가 지수가 한 8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로는 82%, 토픽스 기준으로는 한 75% 정도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만 계속 확대하고 오버웨이트로 계속 나가셨다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대략 70-80%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카미 투신 일본의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카미 투신의 경우에도 일부 운영 철학에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어떤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투자는 또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보자면 해외에도 물론 요즘에는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또 아직까지도 국내 자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죠. 예, 국내 간접 투자자들의 공모형 증권 펀드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에 대한 집중도, 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은 75%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 대한 투자까지를 포함해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성향이고요. 이게 2008년에는 61%였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쪽 자산을 비중을 줄임으로써 어떤 최근에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해외 쪽에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흥국 국공채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을 찾아서 고수익을 찾아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역시도 해외 쪽, 만약 이제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우리가 2008년도 이럴 때 이제 해외 펀드, 특히 중국 펀드를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쪽의 수익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또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연금 상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품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노무라에서 이제 더블데커 펀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자산을 국공채라든 아니 하이드 채권을 가져가고 또 해당 신흥국 통화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수익률, 알파 수익률을 내는 전략을 내는 이런 상품들이 나와줬고요.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중위험 중수익, 일정 위험을 안고 가면서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위험 중수익,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당을 주는 리치라든지 DLS, ELS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성장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라고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상품 쪽인데요. 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0.5%씩 소득 대체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가 되면은 현재 한 50% 정도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적정선인 한 55% 정도 수준에도 이제 미달하는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마침 우리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성장을 미리 경험한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화제의 리포트 일본의 저성장인 남긴 교훈, 자산관리 전략,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